수요일입니다. 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은행 불안 사태, 금융 불안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좀 이 얘기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매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또 은행 불안 사태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번 주엔 알고리즘 뭐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시장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또 할 얘기를 또 이렇게 던져주네요.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의 강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고리즘으로 쭉쭉 따라가 보고요. 결국에 거기서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위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기회로 찾아낼 포인트는 없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해튼으로 떠나보시죠. 모두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기습 감산을 얘기를 했죠. 기습적으로 감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6만 배럴인가요? 하루 동안 이렇게 추가로 감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펙 플러스가 원래 정례회의를 하잖아요. 그 정례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중소규모의 어떤 뭐 장관급 감독회의인가? 그런 것들을 앞둔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루 전날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놀랐고요.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오펙 플러스도 뭔가 좀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보시면 뭐 명분은 어쨌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특히 WTI 가격이 $70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안 그래도 사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경기 불안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은행 불안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단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뭐 충분히 감산을 얘기할 만한 명분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나 뭐 미국 쪽에서는 좀 부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야 뭐 말 안 해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라고 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건 언제나 부담이고요. 미국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를 막아버리니까 미국의 천연가스를 전 세계가 좀 갖다가 쓰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유가가 아래쪽에 있는 건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공개적으로 사우디를 좀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큰 치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죠. 인플레이션을 내가 잡았다, 잡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면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유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해 왔기 때문에 애써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걸 또 이렇게 회방을 놓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공급단의 이야기고요. 공급단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는 언제나 변동성이 큰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이상 올라가려면 수요 측면에서 분명히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수요 전망치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작년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연초 들어서 이 유가 원유의 수요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이 드디어 빗장을 열면서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원유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올해 초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PMI 지표가 중국에서는 50포인트 위로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50선을 두고 경기의 위축 국면,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작년에 중국은 워낙에 닫았던 상황에서 이걸 한 번에 열어버리니까 이 효과는 그대로 원유 수요 회복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얘기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계속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와요. 유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경기 불안, 은행 불안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보시면 70달러대를 계속 지켜왔거든요. 이게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더 레벨업을 하려면 중국뿐만으로는 안 된다. 선진국의 수요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뭐 PMI 같은 것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나 바닥을 찍었나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반면에 또 이 재고 지수가 역대급으로 계속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직 수요단에서 그렇게 원유 가격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조금 더 필요하다,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마이크론에서도 최근에 말했잖아요. 우리 재고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그날 당일날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주가 다 내려왔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건 재고를 언제 정확하게 떨쳐낼 수 있는지 숫자로 우리에게 데이터를 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단에서는 아직 시장에 그렇게 큰 리스크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이네요. 유가와 물가를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어쩌면 옛날 얘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CPI의 그 안에 있는 비중 가중치들을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뭐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너지 가격의 가중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 많이 얘기하는, 요즘 물가 얘기하면 주거비 얘기 많이 하죠. 주거비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CPI, 다음 주에 발표될 CPI에서 유가 때문에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는 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주거비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렇게 헷갈릴 때는 항상 지표를 우리가 봐야죠. 소비자의 심리지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소비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전망치들을 합산한 자료인데,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유가가 지금보다 막 레벨업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확인할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소비자들의 분석이 녹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 주거비는 내가 살아봤는데 주거비 조금씩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가의 상승과 물가를 그대로 연결지어서 시장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분석이라서 제가 한 가지 좀 가져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해놓자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90달러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0달러를 좀 돌파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는 좀 긴장해야 된다는 거는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재밌는 분석이라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왜 요즘 자꾸 물가가 뭐 조금만 움직이면 시장이 위기다, 큰일 났다라고 조금 과민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대인플레이션을 겪어본 사람이 사실 웬만한 기업 CEO까지 가도 없대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물가가 올라갔던 건 과거 1970년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았던 사람은 워렌 버핏까지는 가야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조금 올라갈 때마다 큰일 났다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뭐 원론적으로 가야죠. 항상 물가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그리면서 항상 뭐 유가가 뭐 이렇게 올랐다더라, 뭐 주거비가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는 소음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근데 반면에 또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게, 하필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잖아요.
그 오펙 플러스라는 거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회의에서 러시아와 함께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요즘 사우디가 뭐 중국의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한다 이런 추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러시아와 한마음한 뜻으로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건 사우디, 중국, 러시아 사실 사우디만 빼면 미국이 다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들인데 사우디는 전통의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이쪽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좀 골치 아파지는데? 우리 뭐 왕따 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해서 신뢰도가 계속 깨지는 국면이고요. 이렇게 사우디, 중국,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정학적 불확실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걱정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유가가 90달러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막 크게 놀랄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3월에도 배웠잖아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은행 불안, 금융 불안 얘기를 하면서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명서가 너 방송을 보면 세상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안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2020년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보냈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 지표상으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대급부로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급락을 했고 결국 그 안에서 성장주가 엄청나게 랠리를 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코스피의 PER은 PBR, 밸류에이션은 높아지는 이게 사실 실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랠리. 다시 말하면 실적이 설명되지 않는 기업들이 지수의 반등 랠리를 주도했다. 결국 성장주가 지금도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9년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반도체 사이클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쭉쭉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묘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지수가 올라오는 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때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수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스타일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냐? 역시나 성장주가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하죠. 사실 실적만 놓고 얘기하면 계속 전망치 하향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2차 전지주, 우주항공 관련주까지 이 실적만 놓고 얘기하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주가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2019년에도 나타났고 지금의 금리 급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유가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금리는 반대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이 신재생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세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CRMA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좀 잘 쓸 수 있을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에 필요한 광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섹터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유가가 오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IRA가 왜 나오고 있을까? 리튬과 구리와 이런 가격들은 왜 올라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결과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위기는 곧 기회다. 굉장히 상투적이죠. 그렇지만 이거만한 얘기가 잘 어울리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3월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위기를 곧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승리해 왔기 때문에 물론 언제 또 위기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남겨놔도 된다는 측면에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